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2030년 아시아 미래지도 공개되자 중국이 분노한 이유. 2. 바이든 경악, 뒤집어진 상황. 3. 레오파르트 배송까지 10년 걸리자 못 참겠다는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의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도 한국보다 작은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합리적인 법제도, 프런티어 정신, 자유로운 사고방식의 추구,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포용성 등의 국가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부로 진출하였고, 또 피 한 방울 홀리지 않으며 여러 개의 거대한 영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반토막 나버린 한반도 한쪽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모두 우리나라가 합리적인 법과 제도, 또 시민들의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방식, 민주주의, 인권,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30년 이후 한반도의 미래 영토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2030년도까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서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의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지정학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의 미래 지도가 될 지역과 혹은 그 주변의 한국과 우호적이게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모두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남북통일. 남북통일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합니다. 최악의 남북 관계의 상황이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과의 문제로 신경증을 앓고 있고, 또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문제로 국력이 크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은 2030년 안에는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 국가들이 자유의 맛을 보기 시작했을 당시 한국 통일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유럽의 동구권 국가들처럼 동독같이 쉽게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예측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많은 동구권 주민들은 서독의 TV 프로그램과 또 미국산 시청 강물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분적인 이 통행의 허용이 이뤄질 정도로 어느 정도 서구권 문물을 맛볼 기회가 있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로부터는 서유럽의 국민들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미디어 보급이 동구권에 자유롭게 이뤄졌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예 남한의 시청 강물을 볼 수 없었는데 최근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주민 약 90% 정도가 남한의 시청 강물을 보고 있고, 설령 발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유층의 경우 미화, 몇천 불 이상을 상납할 경우 풀려날 수 있어 북한 평양 기득권에까지 남한 드라마들의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탈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90년대 탈북하는 사람들과 대한민국 정착 후에 사회 동화 속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 배경으로는 최근에 탈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남한의 시청 강물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한의 사회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또 남한 사람들의 외향적인 모습, 말투, 사회문화 등을 간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은 진짜 북한 주민인지 남한의 지방 사람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남북한의 상황은 80년대 동구권의 상황과 흡사하며 곧 남북한의 통일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국토의 면적은 2배 이상으로 넓어지며 국민들의 숫자도 50%가량 증가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북한 곳곳에는 학교가 생기고 공공기관 등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남한의 고급 사무직 일자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건설 경기는 대화랑을 기록할 것이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남북한의 통일로 새로운 활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간도 통일. 남북한이 통일되면 분명히 간도, 흡수 병합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말기에서부터 대한 제국 시기 두만강 이북 압록강 이북에는 조선인들이 거주해 살았던 기록이 분명 존재하며 일제가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중국과 체결한 간도협약으로 간도 지방이 불법적으로 청나라에 넘어갔습니다. 통일이 이뤄지거나 혹은 그 이전에라도 간도의 반환 문제가 국제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간도에 대해서는 국제 메이저 언론에서도 서서히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도 지방 남만주 지방에 대해서 해외 언론에서는 떨듯 코리아 세 번째 코리아라고 언급을 하며 간도 지방 문제에 대해 깊이감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지정학 잡지인 디 애틀랜틱지에 서도 2013년부터 고구려와 현재 한중 관계 그리고 1909년 일본에 의해 강제 할양된 간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미국 정치외교 전문가의 시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애틀랜틱지에 소개된 것만으로도 이미 미국의 정치외교 분야에 이러한 문제들이 깊이 있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도 지방 문제, 남만주 지방의 문제 등에 대한 외교적 문제는 반드시 어느 순간부터 기어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며 1909년 일제의 불법적인 국제조약이 무효이며 간도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경우 간도 지방의 흡수 병합, 아니 간도 반환 문제는 분명하게 급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앞서 중국은 외교적인 고립을 겪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적인 지지를 받으며 급성장해왔습니다. 많은 서방의 나라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경우 중국 공산당 특유의 3대 정치 파벌이 중국만의 특별한 민주주의 제도로서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홍콩에서 시작한 우산혁명의 무자비한 탄압과 서방 세계와 약속한 일국 양제 체제 무시 등으로 서방 세계는 점점 중국과의 무역을 끊어버리기 시작했고 중국은 현재 경제적 고립을 넘어선 정치외교적 고립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동반도 만주의 연합체제 구축. 한반도와 간도 지방의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분명히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정부 출현 이후에 소위 일본 제국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 청나라의 간섭을 크게 받고 있던 조선을 청일전쟁을 통해 독립시켰고 류큐 대만 등 중국과의 해안 완충지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 대륙 세력과의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그곳이 바로 산둥반도와 만주 일대입니다. 통일한국이 만주와 산둥반도를 흡수 병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고 또 소득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부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만주 산동반도의 민주주의 체제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공산주의 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축복을 누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신장 위구르 티베트의 소수민족들에게 자행되고 있어 서방 세계에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인 홍콩의 선진화된 주민들에게도 포갑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여 서방 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공의 만행을 위화단행한 시기 서양인들에게 자행됐던 인권 유린 상황과 흡사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의화단행한 이후에 서방 연합체가 결성되어 청나라 당국에 대한 압박을 하여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만국으로 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산둥반도와 만주지방은 우리 민족과 흠사한 DNA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민주주의의 지원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완충 권역을 만들어 우호적인 나라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몽골 통일의 지원. 몽골과 내몽골을 합치게 되면 몽골 민족만 약 1000만 명가량의 나라가 됩니다. 현재 몽골은 300만 명이 부산광역시 수준의 인구에 불과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이 내몽골과의 통일을 이룩하고 과거 옛 바이칼,
호수 부근의 몽골 부족 공화국들과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몽골은 약 1,000만 명의 민족 국가가 되어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몽골은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수원 다수와 주요 민물을 공급하는 하천의 대부분이 러시아나 중국의 영토 안에 있어서 몽골의 사막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의 과거 옛 고토들을 되찾는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고질적인 사막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번째, 러시아의 경제 위기와 사할린 캄차카 구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러시아는 경제적인 난국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극동지방 그중에서도 사할린과 캄차카 등의 극동지방의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같은 역사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알래스카의 매각뿐 아니라 사할린까지 미국에 매각하려 하였습니다. 곧 이러한 상황이 재차 도래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경우 주요 구매 세력들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인접 국가들이 유력한 매각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8개 지역에 대해서 기존의 러시아식 표기 방침 대 신중국식 표기 방침 방식으로 바꾸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사실상 러시아 극동지방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일부 지방에 대한 매각 제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미국과 캐나다,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중 유력한 매각 대상 국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의협적인 국가가 아니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토 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째, 류큐와 대마도 문제. 대마도와 류큐는 현재 일본의 영토입니다. 대마도는 1945년 일제 패망 직후 한국령으로 될 뻔했으나 급작스러운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서 대마도 반환이 무산됐습니다. 실제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마도가 한국령 섬으로 표기되었으나 북한의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대마도가 한국령 섬이었다면 제주도와 대마도가 균형이 맞추어진 모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또 류큐 역시도 아쉬운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류큐는 현재의 괌이나 사이판과 같이 일본으로부터 획득한 미국령 섬이었습니다. 류큐는 원래 오랜 역사가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조선과의 조공 관계가 있어 조선과도 우호적인 나라였고, 심지어 류큐의 왕자가 조선에 망명을 하기도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류큐는 1970년대 독립국가로 독립을 하게 될지 일본에 반환할지 논의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류큐의 독립을 지지하였으나 공산주의가 갑자기 크게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일본령으로 다시 반환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통일된 강대국이었다면 대마도 문제나 류큐 문제 역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됐었을 것입니다. 과거 조선은 류큐를 조공국으로 두어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었는데 이 같은 관계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된 한반도 강대국이 된 한반도, 그리고 원거리의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7번째, 북마리아나 제도의 일본 반환 이슈. 현재 괌, 사이판, 피니언 섬 같은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는 작금의 중국발 안보 문제로 인해서 서태평양의 안보를 지키는 중요도가 높아진 섬들입니다. 이들 지역은 엄연한 미국령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 투표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50개 주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하시라도 독립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한국계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무려 42%의 한국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안보 문제가 해소될 경우 류큐, 북마리아나 제도 등의 독립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의 유력한 매수 유망 국가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 북마리아나 제도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의 자격으로 국제적으로 점유할 권한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처럼 미국에 빼앗겼는데
북마리아나 제도 역시 미국의 반환 요구 매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중국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가 해소돼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일본의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구매 혹은 반환 문제가 다시 대두되게 될 경우 한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북마리아나 제도의 상황을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초대형 뒤통수에 삼성이 반격 행보를 보이자 바이든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80억 달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반도체 설비 업그레이드를 막아버리면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 4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에 가담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SE 3세대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D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 아니라 패널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MTC는 중국 정부 지원금이 최소 280억 위안, 6조 원이 투입된 기업으로 현재 3%인 점유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YMTC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YMTC는 연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한 단계 더 높은 236탄 생산 계획을 밝히며 급하게 불을 꼈지만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사태 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그 반사 혜택은 애플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 내 $600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애플은 전 분기보다 12%나 오른 70%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점유율 22%를 달성하며 1위로 올라선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던 패널을 사용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 4동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 25%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차세대 나 EUV 장비 5대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이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구현의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가격도 2배가량 높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인텔은 나 EUV를 도입해 2024년이 나노 수준을 선보이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ASML로 생산 예정인 U55대 가운데 18대를 확보하며 인텔보다 네덜란드 ASML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차세대 장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인텔보다 늦은 6월에서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이 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캐논 등 일본 장비 업체들과 인텔, IBM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하기우다 경산상은 5월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하며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BM 측에 이 나노 제품 공동 개발 의사까지 타진했던 상황입니다. IBM 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생산을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러몬드 상무장관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삼성 EUV 공정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몬드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대만 반도체 기업을 꼬드겨 텍사스주에 $50억 규모의 신공장을 유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삼성이나 SK에게는 중국 투자 중단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였던 흑자는 올 2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 설립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 9%로 부상하며 1위 테슬라 70%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22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 행동은 삼성 등을 유치하며 중국 투자 금지를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최근 미국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가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반도체 또한 충분히 이들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 다니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국제사회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난이 유발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번 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어 같은 동맹국 그룹에 있지만 갈수록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한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과 중동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무기 수출을 늘려가자 일부 국가들에선 우크라 상황으로 방산 대국이 된 한국이 우크라의 군사물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유럽과 붙어 있어 유럽 대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의 안보 불안과 국방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빚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전 참전국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방탄헬멧과 구호용품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군수물자 위주로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금액이 너무 커져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장비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을 후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자국에 위치한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뒤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한 뒤 전차보다는 군사용 드론과 장거리 자주포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차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막판까지 독일과 함께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차의 성능과는 관계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전차의 성능을 직접 시험평가한 노르웨이 군 당국은 K2 흑표를 선정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럽연합과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레오파르트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의 흑표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하고 현재 노르웨이 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시너지가 좋은 방산 무기는 K2 흑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독일제 레오파르트 역시 흑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이지만 유일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가 2026년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독일 현지의 레오파르트 제조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납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독일 전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납기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과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전차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흑표의 노르웨이 수주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노르웨이가 몇 대 안 되는 도입 물량을 가지고 K2 흑표와 레오파르트를 저울질하면서 수많은 검증 시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예상보다 K2 흑표에 대한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니 지난 1년간 K2 흑표 도입 협상을 절충교역으로 진행하자며 NSM 대한미사일과 흑표를 맞바꾸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흑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와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절충교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유럽 내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동유럽 군사무기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유럽연합과 나토를 주도하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현지의 독일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계 무기 수출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보았다며 도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공급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담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외부 세력의 국방과 안보를 맡기지 않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이뤄낸 자주국방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병력, 잠수함과 전투기, 엄청난 화력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이런 세계 정상급 첨단 전략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자주포 1500대와 중국의 자주포 2200대보다 훨씬 많은 3040대들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에서 엄청난 대수의 자주포를 굴리고 있습니다. 3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실전 같은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 투입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리와 유지 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생산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 속에서 안일해진 국방력으로 변해가던 와중에 또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방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하게 될 곳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 내 포탄과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원에 합세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자국 생산 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제3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와 러시아 측이 지속적인 종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국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인 러시아의 확장을 유럽연합 측에서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인 노르트스트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독일 주도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받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자국 에너지 80%를 의존하는 역사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토에 속해 있고 나토의 핵심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내어주게 된 것이 러시아가 유럽 영향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푸틴 역시 사태 초반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끊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것만 보아도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유럽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유럽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군사적 충돌로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방산물자를 지원하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주국방을 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장비인 한국산 장비가 탐난다면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며 무상지원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에 방문하여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군수물자 지원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유럽의 요구사항을 듣다간 한국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방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도 유럽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단 방탄 헬멧이나 의료용 군수물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흑표가 아니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됐지만 노르웨이가 차세대 주력 전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2배 가까이 저렴한 흑표가 성능적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어 전 세계의 흑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군 당국은 흑표를 원했지만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차를 선정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K2 흑표를 선정할 때 성능과 기술력만큼은 레오파르트와 비벼볼 만한 압도적인 전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커져갈 글로벌 전차 시장에 흑표가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